자, 계속해서 생명공학 기술 관련 법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최근에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에 따라서 용어도 새롭게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합성 생물학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종래의 이제 생명과학적 이해를 전제로 해서 여기에 이제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이런 학문으로서 이 합성 생물학은 세포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DNA를 합성해서 실제 세포에도 도입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 분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생명체를 제작 합성하거나 기존 생명체를 모방해서 생물의 특성을 재설계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합성 생물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은 생물학의 컴퓨터나 전자와 같은 공학적 개념을 적용한 연구 분야로서 최소 단위의 기능적 DNA 조각을 이용하여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구동해서 마치 전자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합성 생물학은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생물 시스템을 분석, 설계, 합성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DNA, 세포, 개체 등을 변형하는 수준에 그쳤던 유전공학과는 차이가 있고 또 생물 시스템 구성체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시스템 생물학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합성 생물학의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관련되는 이제 문제들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은 기존 제조합 DNA 기술보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규모도 크고 전례 없는 새로움과 복잡성을 가진 유전공학의 형태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성 생물학에는 빠른 상업적 개발과 산업에 대한 막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사회 분야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아직까지는 국가나 국제기관의 통제 및 감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개발된 유기체와 요소들은 바이오 안전성 관련 인증된 이연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특히 기존의 유해성 평가 방법은 합성 생물학의 새로운 특성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안전에 직접적 혹은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체제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성 생물학의 기법은 우리가 앞에서 나고야 의정서 같은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제시했던 형평성 원칙을 와해했다고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 자원의 물리적 이동과 관련된 규칙을 세웠지만은 합성 생물학자들은 유전 자원을 디지털화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문제점 내지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규제를 위한 다양한 이제 법적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8년에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농작물은 2001년에 그 GMO 지침에서 이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GMO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제를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유전자 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그 농작물은 2001년도에 그 유럽 연합의 그 지침인 그 GMO 디렉트의 이제 규제 대상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GMO 디렉티브의 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술적인 근거를 세세히 따지는 대신에 유럽 지역에서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1년 GMO 디렉티브의 틀 안에서 유전자 가해 농산물의 규제 여부를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GMO라는 것은 그 유전자 조작식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조작식품 지침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유럽 지역에서 유전자 가해 농작물 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전자 가해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안정성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만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2016년에 그 소위 그 농업 마케팅법, 1946년에 농업 마케팅법을 개정해서 모든 식품과 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가 생명공학식품 표시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식품 표시와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 주와 지방정부의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미국 농무부의 그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은 생명공학 식품이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작년에 유전자 가해 기술에 관한 전문가 위원단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이제 검토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그 유전자 가해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외부에서 만들어진 핵산이 삽입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간주하고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 가해 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를 개발 수입 이용 취급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생물체를 이용하기 전에 변형에 이용한 유전체 편법 방법, 유전체 편입 방법, 변형한 유전자 및 해당 유전자의 기능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법적 과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전자 가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노벨 그 화학상이 그 3세대 그 유전자 가입 기술을 개발한 여성 과학자, 이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기업의 그 툴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툴젠에 대해서 한번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용어인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DNA 그 절단 기능을 가진 가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DNA 그 특정 부위를 인식을 해서 DNA를 절단하는, 소위 말하는 그
분자생물학적 도구, 이것을 이제 유전자 가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는 뭐 1세대인 뭐 뭐라고 그 징크핑거 뉴클라이저 이런 것들 있고, 또 2세대인 이제 탈렌, 또 3세대인 뭐 크리스퍼 이런 것들, 크리스퍼 뭐또 크리스퍼 카스 9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논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유전자 가위 관련 시장의 이 성장세는 그 굉장한 이제 탄력을 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그 온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탈젠, 그 탈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탈젠이 그 이번에 그 노벨 그 화학상 수상으로 해서 굉장히 수혜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관련 특허를 둘러싼 이제 분쟁이 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공학 기술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논해질 수 있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식물이나 동물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규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관찰하면서 이 기술의 발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생명공학 기술의 근거로서 법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책임과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를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하는가는 생명공학의 규율 내용이 주요한 국가의 과제인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위험이 개인에 의해서 유발되어도 국가가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책임은 국가에 지속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명과학 기술의 이제 그 법적 과제로서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이 법치국가 원리의 하나의 요소인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춰 보면은 국가는 이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입법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결정은 국가의 보호 의무로 연결되고, 생명공학의 위험에 대하여 국가의 객관적인 보호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국가의 보호 의무의 강도는 위해 방지와 위험의 사전 예방을 넘어서는 과잉 침해로 연결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보호 의무의 강도가 생명공학 기술의 불확실성과 집단 위험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이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공학 기술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명공학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측하기가 쉽지만 그 부정적 효과는 예측이 대단히 어렵고 아주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 윤리, 안전성,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은 21세기 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향후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법 제도적 기본 틀을 갖추어서 이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연구윤리의 확립을 통해서 윤리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의 관련된 법제를 대충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겨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도 항시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